안녕하세요 여러분.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은 연휴로 목요일 금요일 이틀 휴장을 했지만 미국은 연일 뜨겁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테슬라발 비트코인 상승,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의 모조리 상승. 우리는 반도체를 좋아하니까. 자,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토마스 리오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토마스 리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은 명절 연휴, 현재는 토요일입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이 휴장할 때 일주일 내내 시장이 좋았죠, 선생님? 좋았다기보다는 작은 박스권 내에서, 업앤다운을 계속 했었죠. 사실은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저는 이제 저희 회원들에게 어쩌면 증시가 약 S&P로 말하면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한 30% 정도 준비해놓고 대기하고 있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단선은 3,890, 상한선은 3,930. 그 박스권 내에서 계속 업앤다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단선을 깨고 한 3,750 정도까지 하락 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우리가 경제에서나 증시에서나 악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부 좋은 뉴스뿐이고 상황 자체도 여기서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런 호재성 뉴스만 계속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S&P 3,930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저항선으로 여겨서 하락 조정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은 사실은 증시 안에 악재가 없기 때문에 큰 하락 없이 금요일날 장 마감할 때도 3,934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 일단 지난주에 가장 화제 중심에 있었던 것은 테슬라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주 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치를 매수했다. 그리고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하는 그 매매 과정에서도 비트코인을 받을 것이다.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와 함께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약간은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주초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엄청 올랐고 그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도 5%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오를 때는 반응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조금만 내리면 테슬라 주가가 출렁였었거든요. 그렇다면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 무조건 연결될 것 같은데 연결되면서도 연결되지 않는 이 관계, 이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테슬라 주식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그 이유는 사실 테슬라가 S&P 500 인덱스 안에서 약 2% 비중을 차지하는 큰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의 큰 움직임이 실제로 S&P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전체 증시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주식이 중요한 건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월요일부터 하락 조정성을 기대하면서 월요일을 맞이했는데 월요일 날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를 자선 매입했다는 그 뉴스를 보고 이제 화요일 날 제가 회원들에게 그랬어요. 어쩌면은 지금 모든 증시나 경제에 지금 악재가 전혀 없는데 어쩌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비트코인을 자산 매입함으로 해갖고 테슬라의 주가가 어쩌면 하락할 수도 있다.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증시에 공포감을 줘서 이 하락 조정장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그 게시판에다가 이제 글을 써 올렸는데, 진짜 낮에 딱 들어맞게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그냥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증시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냥 다 내려가는 거예요. 네. S&P나 다우나 전부.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 달러 이 매입한 것이 왜 테슬라의 주가에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예. 네. 근데 뭐 테슬라나 뭐 어떤 기업이라도 뭐 그 현금 자산을 다양화 시킬 수도 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는 사실은 그 전기차 그 하나만 보면은 거기에서 적자예요. 근데 탄소 배출권을 팔아갖고 그걸로 이제 영업 이익으로 잡아갖고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자산 매입한 것은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에서 약 8%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테슬라의 그 현금 자산 8%가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되어 있는데, 만일에 비트코인이 잘못됐을 때, 비트코인이 뭐 반토막 났을 때는 테슬라의 그 전체 주가도 내려올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그 8% 그것이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테슬라는 다시 적자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을 팔아 먹는다 해도 일단 다시 이제 이렇게 적자 기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뭐 애플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탄탄한 이 기반을 갖추고 있는 대기업들이 비트코인에 그만큼 투자했다 그러면 이게 큰 변수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테슬라는 사실은 지금 그 어려웠던 청년기 같은 그 기업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막 성년이 됐잖아요, 대기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청년으로 말하면은 덩치만 큰 이제 뭐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그죠? 덩치는 어른들하고 똑같아졌는데 사실 속에 기반은 이게 완전히 단단하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에 8% 투자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프라이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갖고 그 테슬라의 주가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시장에서 주는 그 신뢰감, 그것이 아주 극대화돼 있었는데 다시 그 신뢰감에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그 큰 배에 평형수 있잖아요. 예. 그것을 좀 뺀 상태. 이제 배는 침몰하지 않고 계속하지만은 언젠가 어떤 악재를 만났을 때는 그 배가 규통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라는 큰 배가 지금 리스크가 지금 상당히 증가했다. 그래서 이것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그 SEC가 규정한 회계 기준에 보면 비트코인을 매입한 장부가가 있습니다. 근데 장부가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이익으로 볼 수 있느냐?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장부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그건 손실로 계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지난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서 S&P 500에 진입을 했지만, 그 흑자 내용을 보면 전기차를 판매한 그 영업이익이 아니라 탄소 배출권을 매각해서 얻은 이익을 플러스해서 흑자를 봤다. 그런 것을 감안했는데 뜬금없이 15억 달러라는 커다란 그 증자에서 얻은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거의 9천억 달러를 넘어서 있는 상당히 고평가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되면
테슬라 자체의 이 주가 안정성이 상당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월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테슬라의 비트코인 그 프라이스가 현재 지금 48,000달러인가요? 그 정도 가 있죠? 예. 네. 그런데,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이제 회원분들은 이제 시청자들은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지금 이렇게 날로 다른 기업들도 또 매수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용이 확산돼 나가는 과정인데, 비트코인 그 프라이스가 안정적이지 그렇게 반토막 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몇 년 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치고 반토막 났을 때, 반토막이 아니라 4,0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을 때 그 일본의 그 마운틴 코스인가요? 그 비트코인 저장소? 예. 그거가 대량 해킹 당하면서 그 신뢰감이 폭락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중국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 미국에서도 신임 재무장관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정식 화폐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이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반토막 날 수 있는 환경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기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위에다가 테슬라의 배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월가의 그 유명 테슬라 주식 애호가들, 네. 또 대주주들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이 위험 리스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리스크 올라간 만큼 자산을 테슬라의 지분을 줄이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테슬라의 동생마저도 팔아버렸어요. 다는 안 팔았지만은 일부 팔고 또 이 월가에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게리 블락이라는 그 사람도 전량 다 매도해버렸어요. 네. 이런 식으로, 테슬라. 그래서 물론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이제 반등하면서, 오늘은 플러스로 끝났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 비트코인과 테슬라, 이 두 개는 항상 이제 불안 요소로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테슬라는 이제 비트코인의 ETF다. 이렇게 이제 말이 돌 정도로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비트코인 프라이스를 확인하고요. 예. 테슬라 주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날의 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것도 이제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헤지펀드들, 기관들 전부 다 그런 같은 방식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 불안 요소의 와치리스트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보면 되죠. 테슬라가 지금 S&P 500의 시가총액에서 6번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음에 이 테슬라가 위치가 되어 있는 만큼 아주 중요한데 이 정도 시가총액이 높은 회사라면 기관 투자자나 패시브 펀드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과 연결이 됨으로써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변동성이 심한 주식이 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도 불구하고 스몰캡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예, 그 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만 가령 비트코인에서 조금만 악재가 나올 것 같으면 바로 테슬라를 매도하고 그렇게 테슬라가 매도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S&P 500, 나스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증시에 어떻게 보면 하락 모멘텀과 테슬라, 즉 비트코인이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이 월가 헤지펀드에서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증시를 예상을 할 때 사실 이렇게 매크로 측면에서 이렇게 뉴스를 뒤지거나 또 이렇게 공포 심리 지수 이런 걸 뒤지지 테슬라를
변수에 넣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부터는 비트코인 프라이스와 테슬라 주가, 이게 저의 증시 예상하는 데 있어서 큰 이제 변수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그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걸 따져버리면 답은 없습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에 그런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시장이 그 가치를 현재 비트코인 전체 시장 가치를 9천억 달러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과거 튤립법을 보더라도 튤립 구글 하나에 수만 달러까지 갔던 게 가치 여부에 상관없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일단 사고팔고해서 가치를 올려놓으면 일정 기간 동안 그 수준을 이어받을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면 바로 곧바로 하락, 급락, 폭락하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이번 테슬라의 비트코인 자산 매입, 이걸 보면서 그 외에도 최근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언행. 네. 이게 사실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뭐 도지코인 얘기도 하고 별 이야기 다 하죠, 요새. 네. 예. 사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본래놓은 사업들이 진짜 이 세계 인류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테마들이라고요, 전부. 예. 전기차나 우주 그죠? 스타링크 같은 것도 예. 있고, 그 다음에 루프 동굴도 있고, 이런 태양열 하여튼 이 모든 게 지금까지의 우리가 관습적으로 누려왔던 이 문화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길로 가는 그 길을 닦는 선구주자가 일론 머스크인데, 이분이 본래는 사업 이거 진행도 지휘하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이런 분이 요즘에는 트위터에 나와갖고 별 쓰잘데기 없는 걸 다 간섭해요. 맞습니다. 완전히 오지랖이죠. 네. 오지랖이라 갖고 무슨 라디오 듣다가도 그 라디오에 대해서 마음 든다 안 든다 그것도 트위터에 올리고 다지코인 있잖아요. 예, 이게 예. 사실은 다지코인 만든 사람 자신도 이게 왜 프라이스 올라가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정도로 다지코인 만든 사람이 자기가 실제 가상화폐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냥.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띄우는 바람에 가격이 800%인가 올라갔죠, 최근에. 네.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들에게 다지코인을 선물로 사줬다. 이런 것도 네. 트위터에 올리고, 별걸 지금까지 자기가 엣지 상품 써보니 좋더라. 이러고 엣지 주가가 하루아침에 폭등했다가 그 다음날 폭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랄까 한마디로 좀 나쁘게 말하면은 오지랖이고 관종이에요, 이게.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전에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좀 디스럽터, 좀 방해 회방자 이런 언행을 해물해갖고 예전에 미국 증권 감독위원회에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갖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라고 다시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근무 잘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렇게 오지랖 떠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갖고 다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부추기는 바람에 다지코인을 샀다가 그 후에 또 다지코인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예. 그런 데서 피해봤던 사람이 단체 수를 한다 그러면, 클래스 액션을 건다 그러면 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H 주식도 그렇고, 전에 무슨 SNS 무슨 이상한 그것도 한번 띄웠다가 다른 엉뚱한 주식이 1000배가 이제 1000%인가 폭등하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쓰잘데기 없는 데다 해갖고 이렇게 주가를 띄우고 주가를 내리고, 그러면 다 이렇게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증권감독위원회 SEC에서 한번 강한 경고를 한번 날릴 것 같아요. 사실 이 앨런 머스크 하면 마리화나 대마초지 않습니까? 불과 네네. 2년 전입니다. 2019년 4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뜬금없이 테슬라 주가가 고평가다 이러면서 올라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20배 넘게가 현재까지 올랐는데, 그때도 대마초 피우고 했다는 그런 그 의심이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대마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라서 다시 한번 또 앨런 머스크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SEC에서 경고받을 때, 예.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시장에 이렇게 오지랖 넓게 이렇게 해갖고 시장을 좀 어지럽혔거든요. 네. 그래서 그 CEO 자리도 박탈하려고 그랬어요. 그 SEC에서.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겨우 이제 그 CEO 자리 이제 지금 충실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그래요. 그래서 그 왜 지난번에 그 니콜라 사장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피 터지는 그 기술 경쟁 그 와중에 맨날 트위터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그 자기 니콜라 주식 펌핑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볼 때, 야, 저건 가짜다. 지금 니콜라 사장이 이 한가하게 하루 종일 트위터 잡고 저거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근데 결국은 가짜였잖아요. 네. 이 테슬라의 사장이 일론 머스크가 사실 과연 그런 한가한 시간이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그 트위터 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온갖 라디오, 텔레비전 뭐 그 WSB 그 개미 군단 거기도 들어가서 뭐 한마디 해주고 야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 그 현대그룹을 이끌어갔던 정지훈 회장님이라고 그러면은 밤낮 24시간 일했을 텐데 이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몇 시간을 일하는 건지 조금 제가 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앨런 머스크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그다음에 혹시라도 문제가 일으킬지 모른다는 걸 감안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 벌써 20분 정도 뭐 테슬라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21년도, 그러니까 2020-21년도 미국 정부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년도 예상치를 보니까 재정 적자 규모가 2.3조 달러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3조 달러 예상치에는 다음 달이면 실시가 거의 확실시되는 1.9조 달러의 부양책 금액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적자가 늘어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친수익파가 아니죠. 친수익파는 누군가의 부채가 늘어나면 증시나 부동산 시장은 좋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 신용화폐 시스템이니까. 즉 재정적자 확대가 1.9조 달러 부양책까지 포함하면 무려 4조 달러 규모인데 재정적자가 늘어난 해일수록 미국 증시 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폭발했었는데 이렇다면 올해 증시의 추가 상승, 연말 기준으로 추가 상승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수준에서요? 네네. 네, 제가 볼 때 현재 수준에서는 당연히 올라갈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누구죠? 그 탐리 있잖아요. 예, 네. 네, 올해 탐리 그분이 항상 평소에 주장했던 얘기가 증시 공포지수 VIX가 네. 20 아래로 내려가면은 미국 증시는 안정되게 상승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늘 얘기해왔거든요. 네. 그런데 금요일날 장 마감 때 19.9로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지난 한 주, 네. 지난 한 주로 볼 때 미국의 그 위험자산 시장에 유입된 그 자금이 58 빌리언 달러가 들어왔는데 주간 단위로는 사상 최대가 들어왔대요. 예. 그래서 그러는지 하여튼 금요일 날 그 장 마감 때도 3시 한 50분, 4시 끝나잖아요. 예. 3시 한 50분까지도 증시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한 5분, 10분 남겨놓고 확 치솟았어요, 그냥. 네. 그래갖고 제가 저항선을 얘기했던 3,930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는데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순간에 기관들의
이 거래 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뭐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푸거든요. 네. 지금 앞으로 지금 단기간 예상되어 있는 1.9 트릴리언 달러. 그거가 끝난 게 아니고 행정부로 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준이 할 수 있는 거. 네. 2차, 3차 최대한 돈을 더 풀겠대요.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의 그 생각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으로 해갖고 기반이 아직 완전히 굳지 않은 이 경제 상황, 이것을 대량의 돈을 퍼부어서 바닥을 완전히 다져놓으면은 올해와 내년의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픽업해갖고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팬데믹 전 상황의 경제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지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돈을 이렇게 적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계속 돈을 이렇게 풀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 돈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전 세계적인 경제 강한 그 성장 그 기간, 이걸 맞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목요일에 파월 의장도 다시 또 발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채권금리 상승,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걱정이거든요.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넘어서면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걱정인데,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지난번 1월 FOMC에서도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뭐냐면 미국 연준은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도 일정 기간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펀드에서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대규모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위험자산 가령 정크본드나 이런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데는 매주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연준이 물가 안정보다는 최소한 1, 2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고용, 즉 경제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파월 의장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인내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인내력까지 다 해서 테이퍼링을 늦추겠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인플레이션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진짜 마지막까지 참을 것이다. 이런 그 말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강조하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경제 데이터 보면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금요일날 일어난 나온 미시간 컨슈머 센티먼털 지수도 소비자 심리 좀 약화됐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한 데이터는 강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 테이퍼링 하는 거, 이런 건 지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아예 말을 못 나오게 지금 딱 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인플레이션은 많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채 금리 를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국채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1.25나 1.3% 넘어가면은 위험 자산에 조금 겁을 먹을 수 있다. 그게 제 평소 생각인데, 그러나 그 국채 금리가 1.25%, 1.3% 올라가는 것이 단순히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그 국채 발행을 많이 해갖고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그 반대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한 경제 모멘텀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따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경제 상승세, 경제 모멘텀이 강해서 그거를 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위험 자산이 겁을 안 낼 걸로 저는 봐요. 왜냐면은
경제가 너무 황랑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양쪽 면을 보면서 어느 것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강한 경제 회복, 여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금리 상승 올라가는 것은 아직까지는 뭐 겁을 안 내도 되는데, 근데 만일 제 생각에 뭐 파월 의장도 그랬고 연준 다른 의원들도 그랬어요. 2021년은 무조건 테이퍼링은 없다. 예.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내년이라 해갖고 바로 금리 인상 이렇게 돌아갈 일은 없지만은 그래도 연준 의원 그 17명 멤버 중에 그 투표할 때 한두 명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우리가 보통 탑 플랜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점도표. 예. 거기에서 테이퍼링이나 이런 데 찬성하는 표가 한두 명 나오면은 그때 가서야 위험자산이 좀 겁을 먹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그렇게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위험자산 증시가 올라가는 걸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몇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이제,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코어 CPI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코어 CPI는 이 푸드, 그러니까 음식 가격과 이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아직도 한참 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1년 그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3.3%라고 그것 때문에 겁먹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해서는 2% 밑에 있기 때문에 안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현재 S&P 500 기업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5%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 1.5%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작년에 팬데믹 수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올해의 이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이 부양책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의 배당 수익률은 거의 2%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이게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 현재 10년물 기준 채권 금리가 1.2%를 넘긴 했지만 1.5%에서 2% 사이까지는 이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저는 상당히 납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경제가 강하게 상승하는 한은 국채금리가 한계치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증시는 크게 겁먹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점에 동의합니다. 연준에서 테이퍼링할 생각이 전혀 그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확대 해석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1월 폼시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어느 대학에서 이렇게 발표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다시 얘기한 게 테이퍼링을 한다면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충분한 신호 없이 뜬금없이 자고 일어날 때 테이퍼링 이랬을 때 시장이 극도로 겁을 먹는 거니까 사실 너무 금리가 오르고 테이퍼링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은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그 새 대통령이 그 지금 이제 경영하는 그 방식이 상당히 투명하게 지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지금 경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나 그 주변 대각관 여기서 공포를 일으키질 않아요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중국과의 네, 맞습니다. 네. 트위터만 봤어야죠. 네, 제가 그 바이든 대통령의 트위터를 제가 열어놓고 있지만은 들어가서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개인도 그렇고 다른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심지어는 다른 우방들도 더 이상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포스럽게 안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은 경제와 증시에서 악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꽃만한 악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좀 평안한 그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 민주화, 그러니까 정치에서 민주화, 경제에서 민주화, 그 다음에 사람 성격에서 민주화를 고려할 때 핵심이 예측 가능하냐, 아느냐의 차이잖아요. 네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 사회에서는 어떤 정책이 나올 때 예측 가능한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예측 불가했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트위터에 올려버렸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4년 동안 겪었던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잠깐 우리 탐리 선생님은 혹시 이제 댓글에 보면 토마스류 선생님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데 다른 분이죠. 네. 탐리 선생님은 미국의 이제 헤지펀드의 CEO인데 지난 2년간 S&P 500 등 미국 주요 주가의 예측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셨던 분입니다. 맞죠? 네. 예. 네. 그런데 이분이 요즘 연일 저 이제 톰리 선생님의 트위터를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데 연일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뭐냐면 이렇게 백신이 접종률이 높아지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미국의 부양책까지 추용이 되면 약간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긴 할 텐데 그것 때문에라도 증시는 더욱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특히 에너지 주식들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20% 이상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 WTI 기준으로 59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제 60달러면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인데 결국 이런 걸 감안해도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뭐 장기간의 조정이 나올 것은 어차피 주식에서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건 배제하더라도 연말까지 이런 성장세, 상승세는 계속 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한 에너지 주식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거거든요. 예. 하는데 그러면 이제 원유 가격이 왜 상승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네, 상승하는데 일단은 경제 그 리오프닝 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집 안에서 같이 있던 그 생활에서 집 밖으로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네. 나가니까 뭐 자동차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뭐 여행 가고 뭐 비행기도 더 선박도 더 점점 이렇게 트랜스포테이션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장도 더 많이 돌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중동에서 중동과 미국, 그러니까 중동의 그 우방들과 미국과의 그 유대 관계,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중동과의 관계에 거기서 변화가 생겼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친이스라엘 쪽이잖아요. 네. 사유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갖고 친이스라엘이면서 또 같은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좀 친하는, 그래서 사우디 왕자하고 아주 절친하게 잘 지냈거든요. 네. 호정호재하면서 잘 지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이 이스라엘 관계가 조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에게 그렇게 호영호재할 그런 이제 사이도 아니고. 예. 그 최근에 며칠 전에. 그렇죠. 예멘과 관련해서 사우디하고 네. 약간 척을 지는 그 결정을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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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멘 내에 있는 후티 반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로 지정해갖고 사우디로 하여금 그걸 때려부시게 용인을 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에서 해제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후티 반군 바로 뒤에 이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즉 바로 그 사우디의 그 국가안보, 그거를 조금 해치는 그런 관계로 변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까지는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뜻을 따라갖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와서는 사우디는 사우디 독자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의 원유 시장이 불안정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근데 그걸 반영해서 유가가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경제 리오프닝 가속화하고 그 중동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그의 유례관계 금 가는 거 이런 두 가지로 해갖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그동안에 많이 억눌려 있던 그 에피센터의 중심에 있던 그 에너지 주식들이 팬데믹 이전 상황까지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이 탐리 선생님이 늘 주장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 에너지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중심,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정책을 몰고 가고 있는 것만 보면 안 보일 수도 있는 게요. 약 2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긴급명령에 서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방정부 부지 내에 셰일오일이나 그 다음에 석유 채굴을 이제는 채굴을 아예 리스해주지 않겠다고 긴급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석유기업의 악재다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했거든요. 왜냐?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최근에 오페크에서 감산을 이행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그 뉴스 자체도 이 원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단순하게 이 정유회사들, 에너지 회사들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탬으로써 에너지 가격 상승, 그걸 통해서 석유 기업들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숨겨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에너지에 우리가 그동안에 재생에너지 쪽에 열광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에 재생에너지 쪽은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네.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 올드 에너지, 이 오일 에너지 이쪽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이 사우디도 중동이고 이란도 중동이고 이스라엘은 중동하고 맨날 싸우는 국가인데 왜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가깝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우디는 중동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인데 그 이유가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가 있는 이유는 사우디의 정권을 보호해주는 조건으로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그 밑바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은 중동에서 사우디를 능가하는 맹주가 되고 싶어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이 똑똑하게 현명하게 지금 이렇게 처신을 하고 계시냐면 트럼프가 이란을 일방적으로 오바마가 했던 제재를 그 협상을 다 없애버리고 제재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에 대한 이 제재를 풀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제재를 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반대로 말씀하신 예멘 반군에 대해서는 이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지만 이란의 편을 들어준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현재 그 연방정부 부지의 채굴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이란을 오페크 이 마당으로 아직 올 수는 없어. 즉 현재 오페크의 감산을 이행해야 돼라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세력 균형을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숨어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게 점점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선생님 토마스 류 선생님께서도 집에서만 계셨는데 이제 토마스 류 선생님이 집 밖으로 나오시게 되면 그게 경제활동의 본격적인 성장기가 아닐까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지금까지는 그 집에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식당에 한 번, 두 번 이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커밍아웃 이제 하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에피센터에 있던 주식들이 수혜를 받는 시기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벌써 시간이 다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선생님, 다음 주에 이제 시장 전망,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 때까지, 그, 마지막 당부, 그 다음에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임피치먼트? 예, 탄핵. 그것이 이제 일단 탄핵. 예. 재판이 이제 오늘로 이제 종결됐고, 예. 내일쯤에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가부간. 상원의원 투표죠? 최종. 네네. 네. 그래서, 부결될 거는 거의 이제 뻔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탄핵 재판 과정에서 그 기간 동안에는 부양책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죠. 예. 정치적인 결론 때문에. 네. 그래서 내일에 상원 투표가 끝나면은 바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1.9조 달러 네. 그 부양책을 이제 공화당이 이제 밀어붙일 건데. 민주당이. 보니까. 민주당이. 네, 민주당이. 네. 네, 밀어붙일 건데, 오늘에 보니까 그 일정을 보니까 2월 말 안에 투표를 끝내고 3월 중순경에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예. 하겠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증시 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고점이고 월가에서도 경고음이 많이 나오고 또 뭐 워런 버핏의 그 인디케이터를 봐도 엄청난 고평가도 있고 또 짐 크레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증시는 위험한 고속도로 위험 구간을 달리고 있다. 뭐 이렇게 경고도 많이 나오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부양책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더 올라갈지는 다음 주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테슬라의 위험 변수. 예. 이것은 항상 우리가 주식 상시 불안 요소로는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테슬라 주가와 비트코인 관계에서 테슬라가 소위 말해서 소프트 랜딩으로 차근차근히 내려가면 증시에 위험이 없는데 만약 어느 날 비트코인이 대폭락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테슬라도 급락한다 그러면 증시에 단기간 위험 공포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사실 지금 증시에서나 경제에서나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진짜 호재거리만 만발하는 지금 환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 연결이 원활치 않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큰 변수는 없지만 결국 우리가 앞으로는 다음 주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것만 열심히 주시하면서 시장을 보자. 뭐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약 50분간 이어졌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예. 테슬라발 주가 조정을 경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아직은 좀 시간이 있다. 왜? 예. 부양책이죠. 1.9조 달러. 근데 이 말만 하면 바로 폭락한다고 하죠. 주식은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르기 위해서는 잠시 리트릿, 후퇴도 해야 되죠. 그래서 잠깐 뒤로 가는 건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멤버십 게시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아니면 다음 주에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